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KF-21EA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크라이나에 드디어 F-16이 도착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인 8월 4일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조종사들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F-16이 비행을 시작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발표를 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기가 새겨진 F-16 2대가 주기되어 있었고, 그리고 공중에는 2대의 F-16이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어디인지는 보안 문제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던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F-16이 배치되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F-16의 비행 교육을 끝낸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한 수량의 F-16이 전쟁에 투입되지는 못할 거라는 게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F-16이 전쟁의 게임 체인저처럼 이야기하지만 F-16의 조종사가 부족해서 아직은 충분한 수량의 F-16이 전쟁에 투입되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아직은 F-16이 게임 체인저는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F-16이 러시아를 상대로 어떤 활약을 보일지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가끔 저에게 KF-21EA라는 기종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6월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군사과학 기술학술회의를 통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본부 전발단이 KF-21EA에 대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KF-21이 3가지 계열기가 개발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계열기라는 건 KF-21EX 그리고 EA와 SA인데요. EX는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했죠. 결론은 EX는 KF-21 블록3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SA라는 기종이 있는데요. 이 기종은 KF-21의 수출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SA라는 기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된 적이 없어서 이 기종이 우리나라 공군에 배치되는 기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수출형 기체라고 하면 다운그레이드된 기체일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막 등장해서 타국의 전투기와 경쟁해서 수출해야 하는 KF-21이 기체를 다운그레이드해서 수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이건 일종의 여러 가지 옵션을 제한하는 기체라고 여겨집니다. 당연히 많은 장비를 탑재하면 비싸질 것이고, 탑재하는 장비의 수량을 줄이면 가격이 싸질 테니까요. 그 옵션을 수입국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체일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번에 제가 KF-21은 최초 수출국가에게는 엄청나게 싸게 팔 거라고 했고, 그걸 노리는 국가들도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최고의 성능의 기체를 찾는 나라도 있지만 옵션을 빼서라도 저렴한 가격의 기체를 원하는 나라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옵션을 제시하는 기체가 KF-21SA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입국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KF-21EX와 SA라는 기종은 이러한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KF-21EA라는 기종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EA-18G 그라울러와 같은 에스코트 제머. 그러니까 전투기형 전자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이 기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나마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이번 한국군사과학기술학술회의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본부 전발단이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서 공군 전발단이 어떤 기관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약식으로 줄여서 이야기하지 않고 전체 명칭을 이야기하자면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전투발전단이었었죠. 쉽게 이야기해서 미래 공중전 전략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 우리나라는 KF-21 전자전기를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안에는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도 아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에 들어갔다니 제가 이야기한 게 틀렸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여전히 제가 한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전발단이 개발하고 있는 EA는 말 그대로 아직은 개념 연구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이게 바로 본개발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군에서는 채택하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왜 채택이 힘드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비즈니스 여객기를 바탕으로 하는 전자전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요. 이 사업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건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게 등장할 수 있다는 정도이지, 이게 바로 개발될 거라고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KF-21 전자전기의 기술적 특징을 알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원격 지원 전자전기의 구조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작년인 2023년 4월 13일에 제152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총 사업비 1조 8,500억을 들여서 비즈니스 제트기를 바탕으로 하는 전자전기를 개발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의 전자전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미국의 EC-37이라고 아시죠? 미국 특수전 부대를 위해서 새로 개발한 전자전기죠. 보시면 EC-37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이스라엘의 조기경보기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동체에 커다란 레이더 같은 게 달려있는데요. 저 장치가 전자전 장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LIG에서 거의 흡사한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걸 항공기에 탑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LIG에서는 기체의 내부 공간이 넓은 수송기를 기반으로 하자고 하고 있고, 공군에서는 전자전기의 생존성을 위해서 비즈니스 여객기를 바탕으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즈니스 여객기로 하기로 한 걸로 알고요. 그럼 이 전자전 장비의 특징은 뭐냐? 우선 이 장비는 광대역 전자전 장비입니다. LIG가 만든 전자전 장비는 고주파 대역부터 시작해서 저주파 대역까지 전부 제밍이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KU-밴드부터 시작해서 VHF 대역까지 제밍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에는 F-35가 있고, 그리고 KF-21을 바탕으로 블록3라는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5세대 스텔스기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북한조차도 VHF 대역 등을 탐지하는 스텔스 탐지 레이더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스텔스기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스텔스기라고 해서 혼자 작전하는 게 아닙니다.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하는 거 아시죠? 공격기가 적 공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호위하는 전투기, 그리고 에스코트 전자전기 등 지원기까지 패키지로 들어가는 걸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공격기부터 각종 지원기까지 해서 4에서 50대의 항공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 적 공역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4에서 50대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무리 적에게 스텔스 탐지 레이더가 있다고 해도 스텔스기는 훨씬 간단하게 적 공역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텔스기들이라고 해서 이걸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비해서는 지원기의 숫자가 월등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장파장 레이더로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해도 스텔스기를 지원하는 전자전기가 그런 장파장 레이더를 교란해 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공격기를 에스코트하는 에스코트 전자전기가 공격기와 같이 적 공역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에 반해서 스텔스기는 이런 수송기형 전자전기가 원거리에서 전자전 지원을 해주는 정도로도 적 공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적이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다고 해서 스텔스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쓸모가 있고 약간의 전자전 지원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원격 지원 전자전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LIG에서 만든 전자전 장비는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장파장 레이더도 교란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넓은 대역을 제밍하기 위해서 전자전 장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래서 전자전 장비가 비즈니스 여객기나 수송기의 동체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전투기 안에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갈 리가 없죠. 물론 그래서 당연히 국방과학연구소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차차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LIG의 전자전 장비의 두 번째 특징은 스마트 다중빔 고출력 송신장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전 장비가 제밍을 할 때 그 대역의 주파수를 전부 제밍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진 주파수만을 제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적이 여러 가지 주파수를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으면 여러 종류의 레이더를 한꺼번에 제밍하지는 못하고 제밍 신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밍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스마트 다중빔 고출력 송신장치는 그 대역 전체를 제밍해 버릴 수 있는 장치입니다. 물론 이리 하면 당연히 출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고출력의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미 미국에서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위해서 새로 개발한 NGJ 전자전 포드에 적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NGJ 전자전 포드는 미국도 이제 막 개발한 최신 전자전 장비이기 때문에 정말 최신 기술인 거죠. 그래서 지금 LIG에서 만든 전자전 장비는 미국의 그라울러 전자전기에 탑재되는 최신형 전자전 포드인 NGJ 포드와 하드웨어적 기술적 특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런 대형 전자전 장비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어떻게 KF-21에 탑재한다고 하는 걸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LIG가 개발한 전자전 장비는 고주파에서부터 저주파까지 전부 하나의 전자전 장비로 제밍이 가능한 대신에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걸 전투기에 탑재하지는 못하고요. 이걸 3개의 전자전 포드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자전 포드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대역만을 제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전 장비를 축소해서 KF-21의 포드 형식으로 탑재한다는 게 국방과학연구소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LIG가 저주파까지도 제밍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를 개발했고 그걸 3개의 전자전 포드로 나눈다고 하니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LIG가 왜 여러 개의 안테나가 아닌 하나의 전자전 안테나의 모든 대역을 다 합쳐놨겠습니까? 솔직히 아무리 비즈니스 여객기나 수송기에 탑재한다고 해도 크기가 작은 안테나로 여러 개로 나누어 놓는 게 항공기에 설치할 때도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LIG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의 모든 대역의 주파수를 전부 포함시킨 걸까요? 그건 만일 여러 개의 안테나로 만들게 되면 각각의 안테나마다 각각의 지원 장비를 별도로 달아야 해서 오히려 부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장처럼 3개로 나누면 냉각장치 같은 지원 장비도 각각의 포드마다 따로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장비를 각각의 소형 포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크기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런 에스코트 전자전기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충분한 전파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전파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나마 전파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건 북한뿐이고 중국이나 일본의 전파 정보는 전혀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게 KF-21EA를 만드는데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원격 지원 전자전기에는 여러 명의 전자전 전문가들이 탑승해서 전자전기에서 적의 전파를 분석해서 적절한 전자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전파 정보가 있으면 좋겠지만 적의 전파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이 전자전 전문가들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투기형 전자전기는 앞에 조종사가 타고 뒤에 오퍼레이터가 한 명만 탑승합니다. 당연히 탑승한 오퍼레이터 한 명이 혼자서 적의 전파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한 전자전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무슨 카드놀이 같이 이 오퍼레이터는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셈이고 이 여러 장의 카드를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제시를 하는 형태로 전자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이 오퍼레이터에게 적절한 카드를 만들어서 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가능해지려면 적의 전파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파 정보로 여러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장의 카드를 만들어서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북한은 차지하고라도 만일 일본이나 중국을 상대로 하면 KF-21EA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KF-21EA를 만들려면 각종 냉각장치 등의 크기를 축소해서 세계의 전자전 포드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비만 해도 수천억이 들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KF-21EA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의 전파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수조 원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공군은 북한만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원격 지원 전자전기도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공군이 주도적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합참이 주도적으로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런 공군이 북한이 아닌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전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조 원을 투자한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공군은 그럴 돈 있으면 아마 전투기를 더 구매할 겁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국방과학연구소가 KF-21EA의 개발을 주장해도 공군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KF-21EA 같은 기체는 만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론은 KF-21EA는 만드는 데만 해도 수천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 기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군은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공군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KF-21EA는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건 공군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공군에게는 그럴 의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과연 공군이 중국과 일본의 전파 정보까지도 수집해서 KF-21EA를 만들 의지가 있어 보이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